1944년 6월 15일 새벽 수백 척의 미국 상륙정이 사이판 남쪽 해안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사들은 사전 설명을 듣고 무장한 채 강철 보트에 어깨를 맞대고 빽빽이 탑승했다. 앞에는 일본군이 죽음의 지대로 바꿔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그 섬은 끊임없는 폭격에 시달렸다. 해안에서는 해군 함포가 방어선을 두들겼고 항모에서 출격한 항공기들은 벙커와 지휘소를 공격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사이판은 이미 제압된 것 같았지만 곧 그 섬에 상륙할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방어군은 참에 숨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울 각오였습니다. 사이판은 특별한 섬이었습니다. 사이판을 점령하면 미군 폭격기가 전쟁 중 처음으로 일본 본토를 직접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미군이 중앙태평양을 돌파하는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사이판 상실은 단순한 패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 자체가 취약하다는 신호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후 3주간 전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동굴망, 밀림 덤불, 요새화된 능선들, 각각이 모두 근접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에게 항복은 선택지가 아니었고 그 한가운데에 끼인 많은 민간인들에게는 비극적인 결과가 따랐습니다. 이 전투는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쿄의 정부를 무너뜨렸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자살 돌격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벼랑 끝에 몰린 적군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이판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계획과 상륙작전부터 절박한 최후의 방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1년 12월 전쟁이 진주만을 강타하며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6척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일본 조종사들이 무서운 효율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100여 든 넘는 항공기를 파괴하고 전함 8 침몰시키거나 손상시켰으며 2,400 이상의 미군 장병과 민간인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 의회는 전쟁을 선포했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주요 전장은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에 집중되었습니다. 딜레마에 직면하다. 주로 히틀러의 전쟁 기계가 맹위를 떨치는 유럽에 집중할지 아니면 태평양을 일본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데 전념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유럽 우선 원칙에 따라 연합군은 일본의 전력을 집중하기 전에 독일을 먼저 격파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평양 전선도 잔혹한 격렬함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섬 점프 작전이라는 전략이 탄생했다. 미군은 일본이 점령한 모든 전초기지를 공격하는 대신 방어가 약한 섬을 선택해 강력하게 요새화된 섬들을 우회하며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도약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략은 필연성과 물자,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탄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과달카날에서 1943년 1월부터 미 해병대와 육군은 참회 깊이 박힌 일본군을 막아내고 결국 밀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공격은 너무나도 힘겨워서 섬을 확보하는 데 무려 7개월 동안 공중, 해상, 지상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43년 11월에는 타라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작은 환초에서 단 3일 만에 미군, 일본군, 그리고 조선인 등 약 6,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타라와 전투는 잔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방어군은 작은 섬에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초 다음 목표는 태평양 깊숙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콰잘레인과 애니웨톡의 마셜 제도가 함락되면서 더 서쪽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나 제도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 군도는 일본 본토로 가는 관문을 의미했습니다. 사이판, 티니안, 그리고 괌을 점령하면 미국의 중폭격기, 특히 신형 B-19 슈퍼포트리스가 도쿄에서 800km 이내에 배치될 수 있게 되어 일본 본토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략적 폭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기였기에 이 순간이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사이판 공격 9일 전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여 D-Day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유럽에서 제2전선이 돌파되었습니다. 한편 태평양에서는 또 다른 대규모 상륙작전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작전 계획자는 마치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인용문 끝. 사이판에 대한 관심은 이 경쟁의 세계적 규모와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함성과 병사들, 전략과 희생, 전술과 기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계획과 추진력에도 불구하고 사이판 전투의 결과를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육지, 바다, 하늘에서 벌어진 불과 죽음의 전투였다. (1944년) 초 연합군은 마리아나 제도에 확고히 목표를 정했고 그 중에서도 사이판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포레저 작전이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계획은 야망은 단순했지만 그 범위는 엄청났습니다. 사이판, 티니안, 괌을 점령하고 BI-1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용 비행장을 건설해 미국이 도쿄, 나가사키, 히로시마까지 도달해 일본의 심장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함대 제독은 3월에 최종 명령을 내렸고 며칠 뒤 제5함대 사령관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이 태평양에서 본 적 없는 최대 규모의 함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루언스 제독은 약 600군함을 모았다. 강력한 전함부터 민첩한 구축함까지 그는 15함대 항공모함과 수백 척의 호위함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늘은 태스크포스 58이 장악하고 있었고 F-6F 헬캣과 SBA 헬다이버가 근접 항공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아래 갑판에서는 홀랜드 하울린 매드, 스미스 중장이 제5 상륙군단을 지휘하며 12만 7천 명이 넘는 해병대원과 군인들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제2 및 제4 해병사단 2 예비군으로 육군 제27 보병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비의 규모는 전대미문이었다. 150 전차, 대부분 셔먼, 일부 화염방사기 장착, 수백 척의 상륙정, 수개월치 식량, 탄약, 연료가 비축되어 있었고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 리허설도 진행되었습니다. 홀랜드 스미스는 오랫동안 철저한 상륙 훈련과 계획을 강조해왔고 이번이 그 순간이었다. 그는 해상, 육상, 공군 간의 완벽한 협조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에 맞서는 것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결연한 일본 주둔군이었으며 요시스구 사이토 중장이 지휘하고 나구모 주이치 부제독이 지원했습니다. 약 3만 1,600 병력이 섬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중 6천 해군 인력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이토 중장의 부하들은 화산 능선의 동굴을 파고 콘크리트 벙커를 건설했으며 포진지를 위장하고 암석 내부 깊숙이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미군을 내륙으로 유인해 동굴 대 동굴 전투로 몰아넣고 그들을 철저히 소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상륙작전. 며칠 전 해군과 공군 작전 계획자들은 섬에 투입할 화력량을 논의했다. 이틀간의 폭격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전함들은 원거리 포격을, 항공모함들은 공습을, 구축함들은 적 방어선 탐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폭탄과 포격이 섬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A. 로젠탈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12,000 해군 탄약이 발사되었지만 해병대가 상륙할 때까지 일본의 벙커를 약화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풀과 암석 아래에 숨겨진 동굴과 벙커들은 바로 이런 폭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폭격은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혼란을 조장하고 통신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륙작전을 앞두고 함대는 위력을 과시했다. 항공모함에서 헬켓 전투기가 출격을 반복했고 순양함과 구축함은 포격 연습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지휘부는 결의를 더욱 다졌다. 도쿄에서 온 소식은 당열과 희생을 요구했다. 나구모 제독은 쓰시마,
해전에서 도고 제독이 남긴 결연한 말을 인용하며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제국의 운명은 이 한 번의 전투에 달려 있다. 인용 끝. 사이토는 장교들에게 미군의 해안 거점 구축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민간인들은 저항할 준비를 하거나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군은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륙 차트를 선상에서 연구하고 복제 해변에서 훈련하며 조수표를 계산했습니다. 모든 요소가 6월 15일 아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밀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스프루언스는 의도에 대한 마지막 언급을 했습니다. 계획은 상세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변하면 스스로 판단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양측 모두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이판 전투가 펼쳐질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언덕, 동굴, 바다에서 내린 결정들이 이 섬의 주인과 섬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미국 폭격기 기지가 될지, 태평양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1944년 6월 15일) 아침은 어둠과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지평선에 사이판 서해안에 600 가까운 함선들이 밀집해 있었다. 엄격한 규율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무서운 터너로 알려진 리치먼드 켈리 터너 제독은 마리아나 작전에서 상륙군 전체 사령관이었으며 이전에는 과달카날과 타라와 상륙작전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사이판 공격은 그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으며 상륙군을 상륙시켜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시 40분 LVT로 알려진 수백 대의 궤도식 상륙 차량과 히긴스 보트가 산호초를 가르며 앞으로 돌진했고 그 모습은 잔혹하면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륙정 안에는 제2 및 제4 해병사단 소속 해병 8,000, 제27 보병사단의 지원을 받으며 충돌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함포 사격과 항모기가 치명적 환영을 준비하는 가운데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았다. 잠시 후 일본군의 포병과 기관총이 숨겨진 절벽 위 벙커와 참에서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데일리 해병은 상륙장갑차에서 내려 산호와 피로 가득한 악몽 속으로 들어섰던 순간을 회상했다. 인용하자면 시신들이 처참하고 기괴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강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인용 끝. 오전 중반 약 2만 명의 미군이 해변에 도착해 산호초를 넘어 내륙으로 진격했다. 그들은 적의 집중포화 속에서 저격수의 총탄과 사방에서 터지는 포탄을 뚫고 전진했다. 서트핀 대위는 상륙정과 보급품의 조정을 담당한 해군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병력, 탄약, 식수, 식량, 의약품을 상륙시키기 위해 해변을 오가며 죽음을 무릅썼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히긴스 보트를 조종하며 산호초와 저격수의 총알을 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보트의 강철판을 방패 삼아 움직였습니다. 미군 공병들은 인원과 물자 수송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산호초 가장자리에 숨겨진 수로를 따라 보트 안내를 위해 즉석 깃발을 만들어 사용했다. 옐로우 비치, 그린 비치, 레드 비치로 불린 서쪽 해안 전역에서 상륙작전은 영웅심과 공포가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옐로우 비치에서는 랜딩 비클, 트랙트, 아머드, 화염방사 전차가 공격을 선도하며 적의 사격을 유도해 보병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뒤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호 능선 위에 자리 잡은 미군 저격수들은 해변 너머의 습지대 나무들을 조준하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전 9시까지 해안 거점은 확보되었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거의 1,000 사상자를 냈지만 그 성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차와 포병 부대는 산호초 통로를 뚫고 싸우며 추가 진격을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날 아침 타나팍과 스칼렛 해변에서 기만 상륙작전이 있었고 일본군은 이를 알아챘지만 사이토 주둔군 일부를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이 기만 작전은 큰 효과를 거두어 미군이 그 중요한 첫 시간 동안 직접적인 충돌을 줄이면서 교두보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안 거점이 확보되자 해군 항공 및 함포 지원은 내륙 목표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헬캣과 헬다이버 전투기들은 알려진 벙커들을 기총 소사했고
전함들은 해변을 내려다보는 능선, 특히 토파초산 기슭에 위치한 500고지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방어병력은 위장술에 능숙했다. 많은 벙커가 그대로 남아 포격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병사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상륙정들은 어둠을 틈타 계속해서 음산한 왕복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서트핀 대위는 밤마다 반복되는 일과가 지옥 같다고 했다. 히긴스 보트들은 자살정과 일본인 수영병들을 경계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느라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피로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군 2만 명이 해질 무렵까지 해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홀랜드 스미스는 지휘소에서 보고를 모았다. 상륙 거점은 확보했으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다. 정보에 따르면 사이토는 방어군을 내륙으로 이동시켰고 해변에서의 전투를 거부한 채 은폐와 동굴 시스템이 유리한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연합군은 불안하지만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새벽이 다가오자 대대들은 참호를 팠으며 공병들은 착륙지대를 준비하고 포병 부대는 전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섬의 모든 인치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며 상륙의 조용한 승리는 정글과 그 안에 숨겨진 동굴에서의 치열한 전투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이판 전투는 첫날 상륙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6월 16일 미군이 해변을 넘어 내륙으로 진격하자 일본군은 제6 및 제4 해병사단을 상대로 강력한 야간 방역을 감행했습니다. 가랍한 해안 도로를 따라 긴 보병과 전차 부대가 이동하며 미군이 참호를 구축하기 전에 전선을 무너뜨리려 시도했습니다. 새벽 2시 좌측 측면에 있던 제6 해병대가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 보병들은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나팔 소리와 깃발을 따라 별 조명탄 아래에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구축함의 5인치 함포와 해안에 배치된 기관총이 일본군을 무참히 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벽 일본군 진영 북쪽에는 약 700 일본군 병사 시신이 누워 있었다. 같은 밤 남쪽에 단단히 참호를 구축한 제4 해병사단은 일본군의 탐색 공격과 포격을 견뎌냈습니다. 해군의 포격과 배고, 곡사포, 세 대대가 일본군의 모든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충격을 받았고 노력 대비 성과가 미미했으며 미군의 해안 거점은 더욱 견고해졌다. 17일까지 아슬리토 비행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4전차대대 외 M사, 셔먼 전차 4대가 징역을 선도했지만 일본군의 사격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사격하사 로버트 하워드 메카드는 이 작전에 참여했으며 그의 전차가 적의 사격에 의해 파괴되면서 소대의 다른 부대와 고립되었습니다. 메카드는 적에게 전차의 모든 무기를 발사하며 싸움을 이어갔지만 적의 맹렬한 사격으로 인해 승무원들에게 탈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카드는 남아서 승무원들의 후퇴를 돕기 위해 수류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부상 입은 메카드는 전차의 기관총을 분리해 다가오는 일본군에 맞섰다. 그는 그들을 향해 사격했다. 그의 시신은 나중에 전장에서 전사한 일본군 16 함께 발견되었다. 로버트 메카드는 1945 4월 10일의 사후에 명예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육군 제27 보병사단이 도착하고 하울린 매드 스미스 중장의 예비 명령이 내려지면서 해병대와 군인들은 비행장을 포위했지만 새벽까지 징역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미군 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아즈리토를 확보하고 이름을 아이슬리 비행장으로 바꾼 뒤 전진 기지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해군 작전 계획자들은 바다에서 결정적 전투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했다. 지사부로 오자와 중장이 이끄는 일본의 에이고 작전 함대는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마리아나 제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지상에서 진지를 굳히는 동안 하늘과 해상에서는 공중 지배권, 어쩌면 사이판 섬 자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이판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해상에서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 간 전투로 이어질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오자와 지잡으로 중장이 타이호, 쇼카쿠, 히요를 포함한 일본의 남은 항공모함 함대를 순양함과 구축함의 어무 아래 집결시켰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58기동부대를 요격하고 새로 점령한 비행장이 작전 지원에 사용되기 전에 미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선으로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과 마크 미처 중장은 전례 없는 공중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 19일 스프루언스의 지휘 아래 58기동부대는 함대 항공모함에서 F-6기 F 헬캣 SBI, 헬다이버 TBM 어벤저를 파도처럼 연이어 출격시켰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에식스, 렉싱턴 등 여러 항모가 참전했다. 총 약 300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의 약 430 항공기와 4차례에 걸친 파상공세에서 맞붙었습니다. 헬캣은 판도를 바꾼 전투기였습니다. 2000 프렛 휘트니 R2800 엔진을 장착하고 장갑을 보강했으며 6 0.50 항공기 기관총을 탑재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8km, 최고 상승 고도는 37,300. 일본군이 사용하던 노후한 미쓰비시 A6M 제로 전투기를 압도했습니다. 튼튼하고 항공모함 운용에 최적화된 설계와 최고 수준의 조종사 훈련 덕분에 헬캣은 미 해군 태평양 전투 승리의 75%를 차지하며 19대 1의 격추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주로 전쟁 초기에 등장한 기동성 좋은 장거리 전투기인 A6M 제로를 몰았지만 얇은 장갑과 레이더의 부재로 인해 취약했습니다. 1년간의 소모전 후 투입된 후임 조종사들은 경험이 부족한 신참이었다. 일본 항공기 첫 공격대가 사정권에 들 때 레이더 장착 미군 헬캣 전투기들은 이미 공중에 있었다. 미첼은 유명하게도 이렇게 회상했다. 그건 마치 칠면조 사냥과도 같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 미군 승무원들은 약 380 적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미군의 손실은 단 123대에 불과했고 그중 전투에서 격추된 헬캣 전투기는 20대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항공모함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제1기동 타격군의 기암인 타이오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후 결국 침몰했고 쇼카쿠 항공모함 역시 전투 중 침몰했습니다. 중요하게도 일본의 숙련된 조종사들, 특히 35 비행대장 중 22 전사했습니다. 오자와의 결정적인 방역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했습니다. 사이판에 복귀한 미군 지상 지휘관 스미스, 홀랜드, 터너는 점점 자신감이 높아졌다. 해군의 함포 지원과 항공 엄호로 일본군의 방해를 막을 수 있었다. 태평양 하늘이 총성과 불길로 뒤덮인 가운데서도 미군 수송선들은 계속해서 수천 명의 병력과 수톤의 보급품을 하역했습니다. 둘째 날인 6월 20일에도 일본군의 추가 공습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최소한의 피해로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도쿄에서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 오자와 함대는 교전을 멈추고 북쪽으로 물러났다. 해군의 위협이 사라지고 해변이 완전히 미군의 손에 들어가자 전선은 내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병대와 육군 병사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 가장 험난한 지형과 집요한 저항 속에서 한치 한치 능선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섬의 산악 지형은 중앙을 따라 톱니처럼 뻗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해발 1500 넘는 화산지대인 토파초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일본군은 사이판 남부의 거의 전체를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해야 했습니다. 6월 22일 미군 제2 및 제4 해병사단 2 제27 보병사단의 지원을 받아 합동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오르막길은 가파르고 땅은 화산재로 느슨했으며 키가 큰 날카로운 사탕수수밭 사이와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일본 저격수들이 있었습니다. 오를 때마다 사격을 받았습니다.
한 소대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매번 전투에서 중대는 한두 명씩 잃었습니다. 일본 저격수들은 깊숙이 숨어 있어 먼저 사격하기 전까지는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운트 토파차우는 이번 작전의 중심지가 되었고 미군 정보에 따르면 약 1만 5천 명의 일본군이 참여에 들어가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해병대는 155mm 곡사포 해군 함포, 이제 아슬리토에서 출격하는 P-47 전투폭격기, 그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전차 장착, 화염 방사기의 지원을 받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미군은 마운트 토파차우를 점령하여 일본군의 주요 관측 지점을 빼앗았습니다. 정상에서 폐허로 변한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고통스러운 승리였다. 그리고 북쪽으로 진격한 미군은 사이판의 수도 가라판과 인근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가옥마다 벌어진 전투는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학교, 교회, 심지어 병원까지 요새화하여 도시 전체를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전 중에 끼인 민간인들은 절박하게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의 선전에 의해 미군이 잔인하고 야만적이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 고문, 강간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부는 동굴에 숨어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벽 위로 도망쳤습니다. 지금은 자살 절벽구로 알려진 마피포인트 필드에서 그들은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죽음보다 미군에게 잡히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선전과는 달리 전투 중에도 인간애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대 순찰대가 부상당한 일본인 아이를 구출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 모습은 라이프지 사진작가 피터 스택폴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라이프지의 또 다른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는 미군 병사들이 보여준 연민을 언급했습니다. 그 동굴들 때문에 수많은 전우를 잃었던 병사들이 이제는 특히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자신들이 가진 다른 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태도와 맹목적인 증오가 인간의 품위와 이성을 압도하지 않았다는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국주의였다. 그러나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전쟁의 참혹함은 계속해서 희생을 낳았습니다. 섬 북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호 동굴과 참외 숨은 일본군을 소탕하기 위해 미군은 전차, 화염 방사기, 불도저를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원시적인 전쟁이었다. 불, 흙, 강철이 사람들을 끌어내거나 산채로 묻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마치 전쟁의 결과가 달려있는 것처럼 모든 틈새에 집착했습니다. 증원군이 끊기고 해군 지원마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사이판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지만 미군이 영토를 차지할 때마다 큰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했다. 7월 초부터 미군은 북쪽의 마지막 절벽을 향해 진격했고 일본군의 절박함이 극에 달하면서 마지막 총공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44년 7월 7일 아침, 사이판에 있던 일본군은 진격하는 미군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대규모 자살 돌격은 반자이 돌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 주간의 치열한 전투의 절정이었고 섬에서의 마지막 조직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새벽 3시경 부상자와 지원 병력을 포함한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마쿤차 마을 근처에 집결한 뒤 타나팍 평원을 가로질러 남쪽에 위치한 미 육군 제27 보병사단, 이 방어하고 있던 미군 진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소총, 총검, 칼, 그리고 급조 무기로 무장한 그들은 광란의 돌격으로 여러 미군 진지를 압도했습니다. 한 소총수는 사이판에서 반자이 돌격을 직접 겪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적을 궁지에 몰아넣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반자이 돌격에 직면했다. 제23 해병 연대와
다른 부대들도 사이판 전투에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공격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겼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감정이었죠. 이런 공격은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지만 종료 후에는 그 지역에 일본군이 없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들이 반자의 공격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었고 그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 훈련,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마지막 돌격뿐이었습니다. 모든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최대한 많은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맹세와 함께 돌진하는 것이었죠. 이소 총수는 곧 닥칠 공격에 대비하며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군의 고함과 비명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마침내 적의 진격을 알리는 침묵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1000명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미친 자들의 무리가 우리 앞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반자이라는 함성이 공기를 가득 메웠고 일본 장교들은 지옥에서 온 악마들을 이끌며 칼을 뽑아 머리 위로 원을 그리며 휘둘렀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그들의 지휘관을 따라 우리를 향해 총을 쏘며 반자이를 외치며 돌격해왔습니다. 우리 무기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고 박격포와 기관총이 끊임없이 발사되었습니다. 더 이상 3발, 5발씩 쏘지 않았습니다. 탄띠가 계속해서 총을 통과했고 사수는 총열을 좌우로 휘둘렀습니다. 일본군 시체가 우리 앞에 쌓여도 그들은 여전히 돌격해왔습니다. 쓰러진 동료들의 시신을 밟고 달려왔습니다. 빠른 사격으로 인해 박격포와 기관총 총열이 너무 뜨거워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알이 우리 주위를 휙휙 날아다녔고 비명소리는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이 지역은 죽음의 냄새와 일본군, 화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과 증오로 가득 차고 죽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적은 이제 우리에게 야만적인 동물, 짐승,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인간이 아니었고 오직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인용문 끝. 이 마지막 만세 돌격에서 또 다른 영웅담의 주인공은 제27 보병사단의 벤.L. 세러먼 대위입니다. 원래 치과 의사였던 세러먼 대위는 제2대대의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의 돌격에 의해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그의 의무실은 처음 몇 분 만에 부상자들로 가득 찼지만 그의 천막에 들이닥친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회 명예훈장협회는 세러먼 대위가 외과 도구를 내려놓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 나섰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방어선이 돌파당하기 시작하면서 세러먼 대위가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세러먼 대위는 천막 근처에 누워있던 부상병 한 명이 일본군 병사의 총검에 찔리는 것을 목격했다. 쪼그려 앉아 사격한 세러먼 대위는 신속히 적 병사를 사살했다. 그리고 다시 부상병들에게 시선을 돌리던 중 천막 입구 앞에 일본군 병사 2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이적 병사들이 사살되자 4명이 더 천막벽 아래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살로몬 대위는 달려들어 한 명의 칼을 걷어차 날리고 다른 한 명은 쏴 죽이고 세 번째는 총검으로 찔렀다. 살로몬 대위는 네 번째 적 병사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부상당한 전우가 그를 사살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살로몬 대위는 부상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연대 의무소로 후퇴하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적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살로몬 대위는 부상자의 소총을 들고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기관총 운용병사 4명이 전사하자 살로몬 대위가 직접 기관총을 조종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앞에는 98 적군 시신이 있었다. 인용 끝. 벤 세러먼 대위는 그의 공로로 거의 60 지난 2002 5월 1 사후에 명예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오전 중반쯤에 일본군은 전멸당했습니다. 미 육군 406 상당한 사상자를 냈으며 거의 406 전사하고 추가로 512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피해는 훨씬 더 심각했으며 공격 중 약사 3111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요시쓰고 사이토 장군을 포함한 일본군 지휘부의 자녀 인원들은
항복 대신 죽음을 택하는 문화적, 군사적 정신을 반영하는 의식적 자살인 세푸쿠를 감행했습니다. 돌격이 끝난 후에도 고립된 일본군 병사들은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였고 저항은 대체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사케 오바 대위였다. 그는 50부하들과 함께 사로잡히지 않고 사이판 정글에서 계속 싸우다 1945 12월에 항복했다. 이는 거의 1년 반이 지난 뒤였다. 1944년 7월 9일 이 섬은 안전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미국 국기가 사이판에 개양되었고 이는 주요 전투작전의 종료와 미국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사이판 전투는 미국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1944년 7월 중순까지 이 섬은 완전히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 깊숙한 곳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사이판 점령은 일본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의 전략적 판도에 전환점을 찍었습니다. 사이판의 즉각적인 가치 중 하나는 비행장이었는데 특히 아슬리토 비행장은 아이슬리 비행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미국은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신형 B-I-1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판은 지속적인 공중폭격 작전을 위한 발판이 되었고 도쿄,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같은 도시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판이 점령된 직후에 점령된 인근 섬 티니아는 이후 에놀라 게이와 박스카가 주둔했던 기지가 되었고 이 B-29 폭격기들은 1945년 8월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사이판 전투에서 인명피해는 참혹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약 420명 미군이 전사했고 13,300,000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피해는 훨씬 더 컸으며 약 29,000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항복하기보다는 끝까지 싸우거나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수만 명의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미군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묘사한 전시선전으로 인해 자살 절벽과 반자의 절벽과 같은 곳에서 집단 자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희생은 이 전투의 가장 참혹한 유산 중 하나로 남아있다. 사이판에서의 패배는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섬의 함락은 일본 본토의 취약함을 드러냈고 천황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패배는 도쿄에서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켰고 1944년에 히데키 토조 총리와 그의 내각이 사임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 지속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그의 축출은 승리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일본 정부의 커져가는 반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 전투는 미일 양국의 군사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게 사이판 전투는 상륙섬 점령 전략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으며 이는 요새화된 섬들을 점차 우회하여 일본에 더 가까운 전략적 기지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이판에서 겪은 치열한 전투는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등 이후의 공격을 위한 전술적, 물류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일본군에게 사이판의 상실은 점점 더 절박한 방어 전술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사이판에서 목격된 대규모 반자의 돌격과 집단 민간인 자살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려는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전투들의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일본 군 지도부는 기존의 방어가 무너지고 있음을 인식했으며 패배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앞으로의 전투는 광적인 저항으로 치러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존 키거는 사이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투는 태평양에서 일본의 전략적 주도권이 끝났음을 알리는 전투였으며 제국 자체의 종말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인용 끝. 이 섬은 전쟁의 참혹함과
양측이 치른 엄청난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이판은 단순한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략적 요충지이자 정치적 촉매제였으며 총력전의 대계에 대한 냉혹한 교훈의 장소였다. 사이판 점령으로 미국은 전쟁을 일본 근처까지 확대하고 전쟁 종결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러진 인명피해는 태평양 전역에서 겪었던 참혹함을 엄숙하게 상기시켜줍니다.